그 옛날 국회 안에 간첩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1949년 대한민국을 노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사실. 만약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사실은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공산당 공작원이었다면 어떨까요? 황당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독립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바로 그 국회 안에서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실행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이긴 역사입니다. 오늘은 1949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첩보 사건 중 하나인 국회 프락치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할 때 국회에 숨어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죠. 일제강점기 36년의 질곡을 딛고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나라였는데요. 거리에는 태극기가 펄럭였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갓 태어난 신생국가 대한민국 앞에는 험난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 정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한반도는 이미 사실상 두 개의 세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남한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은 중요한 판단을 하나 내립니다. 정면 대결은 안 된다. 그렇다면 안으로 파고들자.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공포되면서 남로당은 공식적으로 불법 조직이 됐었는데요. 거리에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합법적인 얼굴을 쓰고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남파 공작원 이상혁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였나? 1948년 12월 말 한 남자가 조용히 38도선을 넘었습니다. 이름은 이상혁. 북한에서 가사복이라는 암호명으로도 불렸던 이 인물은 남로당이 직접 선발해 난파한 국회 공작 전담 책임자였습니다. 보통 간첩이라고 하면 어딘가 눈에 띄는 인물을 상상하기 쉬운데 이상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계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미션은 단 하나였는데요.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라. 왜 미군 철수였을까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전략적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소련군은 이미 1948년 말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나갔으니 너희도 나가라는 명분 싸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소련과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시 병력과 무기를 보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반면 미국은요? 태평양 건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사실상 든든한 뒷배를 두고 아무런 견제 없이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었습니다. 이상혁은 그 구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빈틈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이상혁이 난파된 직후 그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재헌국회 내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통일과 평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진보적인 정치인처럼 보였지만 이상혁의 눈에는 그들이 설득 가능한 표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첫 번째 인물이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국회의원 노일환 그리고 이문원이었습니다. 이상혁은 1949년 2월 이 두 사람을 남로당에 공식 가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27일 서울 삼각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상혁과 두 의원이 처음으로 정식 회합을 가집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결코 일상적인 저녁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혁은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지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에 상정하라. 둘째, 상정이 어렵거나 부결될 경우에는 즉시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라.
셋째, 미군 철수안에 찬성할 의원 서명자 100명을 반드시 확보하라. 국회의원 신분으로 합법적인 의정활동처럼 포장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흔들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의 부결이 있었지만 바로 우회로를 찾았는데요. 이상혁의 지령을 받은 의원들은 즉각 움직였는데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를 중심으로 노일환 이문원 등이 힘을 합쳐 국회에 미군 철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결됐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한 정면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했더라면 사건은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령이 실행됩니다. 1949년 3월 3일, 이번에는 서울 서린동의 평화옥이라는 음식점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막혀 있다면 유엔 한국위원회를 직접 압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미군의 즉각 철퇴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진정서였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인 서명 수집에 나섰습니다. 3월 16일까지 총 60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60명이면 전체 재헌국회 의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60명의 이름이 담긴 미군 철수 요구 진정서가 실제로 작성됐던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 선 그들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명 수집이 마무리된 후 이들의 활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3월 22일 서울 안국동의 한 음식점에는 기자들이 초대됐습니다. 마치 공식 기자회견처럼 자리가 꾸며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당당하게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통일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미군의 존재가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인의 발언처럼 들렸겠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설계된 여론 공작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미군 철수 여론을 만들고 국제사회에도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오전 9시 국회 부의장 김약수의 자택에 소장파 의원들이 집결합니다. 그로부터 단 1시간 후인 오전 10시 김약수는 덕수궁에 위치한 유엔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만 사무국장에게 서한 하나를 건넵니다. 우리 62명의 의원은 미군의 군사고문단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군은 이미 같은 해 6월 말까지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류 군사고문단마저 막으려 했다는 것, 그것이 이들 공작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바로 이때 우연한 단서 충무로 이가의 비밀 아지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던 1949년 4월 서울시경. 사찰과 수사진은 전혀 다른 경로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충무로 2가 55번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택가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진이 덮쳤을 때 그곳은 남로당의 비밀 특수 조직이 운영하는 아지트였습니다.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문서들 중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추총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는데요. 내용을 펼쳐보니 거기엔 특정 인물들의 동향과 활동 내역, 그리고 발언에 대한 평가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와 함께 나열된 이름들. 수사진은 직감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치밀한 분석 끝에 수사진은 놀라운 사실을 파악해냈습니다. 아무 표시로 기록된 인물들이 다름 아닌 현직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30여 명의 목록 속에 평소 유난히 목소리 높여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의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김약수를 비롯한 의원 13명을 검거합니다. 새로운 인물 여간첩 정재한. 암호 문서를 품고 북으로 남으로 왔다 갔다 하며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검거된 의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진은 연결고리를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김옥주 등 핵심 인물들이 남로당 중앙공작원, 이상혁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이상혁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헌영의 비서 박시연이었습니다.
박헌영은 당시 북한으로 도피해 있던 남로당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진이 주목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박시연과 연결된 중년 여성 정재안이었는데요. 정재안은 겉으로 보기에 포목 장사를 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서울과 개성을 유달리 자주 오갔습니다. 단순한 장사치라기엔 그 이동이 너무 빈번하고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수사진은 정재안을 체포했고 그녀의 몸에서 암호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3일간의 집중 해독 작업 끝에 수사진은 마침내 문서의 내용을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문서는 박헌영에게 보내는 이상혁의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군 철수를 위한 지령을 이문원, 노일환 등 의원들에게 직접 하달했습니다. 김약수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을 핵심 공작 대상으로 삼아 미군 철수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2차례 부결됐습니다. 대신 6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유엔 한국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서 안에서 노일환은 확률, 이문원은 융, 그 외 의원들도 저마다 암호명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명 대신 암호명으로 관리될 만큼 이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국회 안에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가 공산당 공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군 철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유엔 한국위원회에 전달된 62명의 진정서가 실제로 미군의 군사고문단 구성을 막는 데 성공했다면요. 역사는 이미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미군은 결국 1949년 6월 30일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의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고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됐습니다. 6.25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무려 500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 1000만 명의 이산가족. 그것이 미군이 빠진 한반도에서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의 공작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군사 고문단마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전쟁 초기에 더욱 속절없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단순한 첩보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정교하게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사실은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 합법적인 절차와 정치적 언어가 공작의 위장막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상혁이 설계한 작전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국회라는 합법적인 공간, 의원이라는 공인된 신분, 평화와 통일이라는 감동적인 언어.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조합된 공작이었는데요. 그것이 우연히 발견된 충무로의 아지트 하나, 그리고 국경을 오가던 중년 여성의 몸에서 나온 암호 문서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하나로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